자, 그럼 이 즉위하고 나서 초반의 행보를 보고 좀 판단 내려볼까 합니다. 즉위하자마자 전쟁부터 해요. 신라를 공격합니다. 왜 그랬던 거예요? 이 백제는 약간 복수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고 네. 그게 이제 의자왕 때 준비가 좀 된 것 같으니까 하자라고 드라이브가 걸린 거예요. 왜냐면은 의자왕이 즉위하고 나서 한 100년 전쯤인가 그때 무렵에 원래는 백제랑 신라가 같이 연합을 해요. 나제 동맹이라고 해서 동맹국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공격했느냐? 고구려를 공격해서 한강 땅을 찾아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공략을 하죠. 실제로 그리고 이깁니다. 그러고 한강 땅의 일부를 획득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을 나눠 가져야 돼요. 신라는 우측에 있고 백제는 좌측에 있고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그 위에 땅들을 나눠 가질 거 아니에요. 백제는 자연스럽게 한강에 하류를 가져가고 신라가 상류를 가져간 건데 문제는 상류보다 하류가 더 값어치가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으로 갈 수 있는 루트가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인천으로 나갔다가 바로 제 중국으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신라가 배신을 때리죠. 배신을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갖고 있던 땅들을 다 차지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당시의 국왕이었던 성왕이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신라를 치러 가요. 여기서도 관산성 전투라고 해서 성왕이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지가 먼저 잘못했어요. 치지 말라 그랬는데 다 반대를 했다고요. 관성 치지 마라. 근데 꾸역꾸역 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태자가 가요. 잡혀요. 성왕이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한 2, 300만만 붙여줘. 라고 한 다음에 소수 정예만 데리고 또 지 아들 구하러 가요. 잡혀요. 그래서 죽거든요. 그냥 죽지 않아요. 목이 잘려 죽어요. 근데 목만 잘리느냐? 이거는 기록마다 좀 다른데 이 목을 잘라다가 신라 성의 계단 밑에 박았대요. 계단 밑에다 박았다고요? 이거는 일본성에 나오는 기록이긴 한데 거기에 계단 밑에다가 하나 대신 공구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오며 가며 왔다 갔다 하는 신라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다니라는 거 아니야? 백제 왕 머리를. 그렇죠. 근데 그때 성왕의 목을 베고 관상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김유신의 할아버지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각자의 악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냐? 김유신의 할아버지는 원래는 가야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막 신라 쪽에 편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과욕을 부리면서 백제 왕의 목을 치고 이런 치욕적인 행위까지 한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한 80년이 흐르고 왕이 된 사람이 의자왕이에요. 복수심이. 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바로 군대 일으켜가지고 신라를 치러 가요. 그러니까 1년 만에 성 수십 개를 얻어내거든요. 한 40여 개를 얻어내고 그리고 대야성이라고 해서 경주로 가는 길목, 서부 길목까지도 장악을 해냅니다. 지금의 이제 합천입니다. 네, 합천 그 부근에 있는 성까지도 얻어내면서 신라한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되어버리죠. 일단 뭐 삶의 모토 자체는 분명했네요. 사랑과 전쟁이었네. 초기에는 전쟁. 그러니까. 초기에는 전쟁인데 이게 각자 입장을 또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으니까 신라는 위치가 좋지 않아요. 위치가 굉장히 좀 구석배기에 있기도 하고 깍두기가 되려 그러면 어쨌든 뭔가 자기가 캐스팅보트 역할이라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 정도도 안 돼요. 겉절입니다. 간 무친. 근데 실패했어. 간이 안 맞았어. 식초를 너무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냐면 한문을 몰라요. 한문을 모른다고요? 그거가 뭐 한강유역을 차지하기 전에 금성문이나 당시 신라가 자기네들이 적어놓은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어순을 몰라요. 한문의 어순을. 왜 공부를 안 했을까? 공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중국 가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게 백제는 이미 해양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었고 이미 중국 뭐 남북 쪽뿐만 아니라 일본 가야를 다 연결하는 해양 무역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신라가 우리 저 한자라도 좀 한문이라도 좀 배우게 좀 같이 좀 갑시다 라고 하면 태워가야 돼요. 이 친구들을 태워서 백제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백제가 배제하면 어떻게 돼? 못 가죠. 가요?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동맹을 흔히 이제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나제 동맹이 100년 동안 유지되는 동안 백제배 타고 중국 왕조랑 계속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백제 친구들이 신라 친구들을 데리고 중국 왕조한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제 사신입니다. 신라 사신이에요, 제가. 뭐라고 소개시켜 주실 거예요?
얘네는 중국어를 잘 못해.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옆 동네에서는 모자란 애들인데 네. 네, 부산해가지고 구경 한번 시켜주려고 데리고 왔죠. 아, 마음씨 좋네. 이 정도면. 그래요? 속국이라 그래요. 속국이라고 소개. 속국이라고 소개해요. 근데 그래도 신라 친구들은 이게 진짜로 중국어 아예 안 됐는지 아니면 힘에 눌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발을 못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공을 받고 책봉을 맺어주는 중국 친구들이 여기 중국 왕조가 사실은 항상 손해보는 장사예요. 그런 거죠. 큰아버지한테 명절날 세배 드린 거예요. 세배 드릴 때 보통 그래도 한 5만 원짜리 과일 선물 세트라도 하나 사들고 가잖아요. 네. 그걸 큰아버지가 받아요. 그럼 큰아버지가 5만 원짜리 줬네? 3만 원 내야지라고 하겠습니까? 5만 원짜리 선물 오면 10만 원짜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체면이 있지. 체면이 있으니까. 어. 그래서 항상 언제나 조공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거를 네. 하사해 주거든요. 네. 이게 무역이에요. 또. 그럼 신라 입장에서 우리가 갔단 말이에요. 중국 왕조에. 그러면 두 가지를 기대하겠죠. 하나, 일단 급이 높은 책봉.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사품이 어느 정도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둘 다 늘 언제나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책봉도 이걸 받아왔어 너? 이런 거. 그다음에 하사품도 너무 보잘게 없는 게 맨날 오는 거야. 이거를 100년을 참습니다. 쌓이고 쌓였겠네. 그러면은 신라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바로 직항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한 번에 우리가 중국 쪽 왕조랑 연결될 수 있는 항구 하나만 있으면 이 고생은 안 할 텐데 생각을 하다가 결정하게 되는 게 한강 유역을 다 같이 먹었어? 야, 100년 동안 쭈구리 생활했으면 됐다. 그 의자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쌓아놨었던 게 있는데 야, 이 서사가 쫙 들어오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신라랑 백제는 서로 그냥 티격태격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철천지 원수네. 멸망전. 이거를 보통 삼국통일전쟁의 시작으로 봐요. 그래서 관상선 전투를 기점으로 신라랑 백제는 이제 누구 하나 죽어야 돼요. 어떤 한 나라가 없어져야 돼요. 네. 이 시점으로 들어가는 걸 보통 이제 100년 동안의 삼국통일전쟁의 시작, 100년 전쟁의 시작으로 보통 봅니다. 네. 그래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의자왕 때쯤 되면 나라가 어느 정도 좀 커요. 아빠가 또 잘하거든요. 네. 무왕이라고 아빠가 좀 더 잘해가지고 좀 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합천, 그게 대하성이거든요. 대하성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을 합 잠깐 우리 4대조 할아버지 어떻게 죽었는지 또 굴려봤더니 이 치욕 갚아줘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김춘추의 딸이랑 사위가 거기 대하성에 있어요. 김춘추의 사위가 대하성 성주거든요. 그리고 김춘추의 딸도 죽고. 나중에 김춘추가 왕이 되잖아. 그럼 이제는 양쪽 다 신라랑 백제 양쪽 다 왕가를 죽인 존재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멸망전으로 돼. 이제는 더 이상 양보가 안 되는. 이때 가장 큰 요식이에 가장 큰 그 공적을 올렸었던 전적이 화려했었던 왕이 누구냐? 의자왕이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야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의자왕은 돌아가신 선조에 대한 효심도 좀 깊고 영토도 확장한 정복군주인데 왜 이게 나라를 망하게 한 방탕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이 의자왕이 초기에 이렇게 열정적인 사업을 해야 했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에 왕들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를 먼저 봐야죠. 이 사람의 인생을 한번 쭉 봐야 되는데 나이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추정이 다 추정. 네네. 자녀 숫자만 알려져 있군요, 그냥.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했으면 자녀 숫자는 기록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왜 그거를 이제 추론을 해보면 일단 아빠는 무왕이에요. 네. 엄마가 자 무왕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선화공주 남편. 그 마케던 친구. 그럼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죠. 아빠도 일단 왕권이 그렇게 강력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신라 쪽에 한번 갔다가 이 설화를 믿는다면 네네. 자, 이 설화를 믿는다는 전제를 한번 쭉 가봅시다. 네네. 그러면 아빠는 한번
쫓겨났었던 왕가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복귀해서 왕이 됐어요. 네. 상당히 정통성이 약한. 갔던 그 사람이 이 왕인지도 확실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만약 이 설아가 맞다면 엄마가 선화공주예요. 신라 사람이라. 근데 지금 신라랑 백제는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예요. 네. 그러면은 의자왕의 위치가 네. 어땠겠냐고요. 굉장히 위축되어 있겠죠. 아, 여기서 또 헤리티지 문제가 있군요. 그럼요. 정통성 문제. 그래서 언제 태어났는지가, 아들은 몇 살인지가 나와요. 네. 그러면 우리가 추정해보는 거거든요. 추정. 태자 책봉이 40살이 돼. 굉장히 이례적인 거.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렇지. 그렇지.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에 순탄치 않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 쪽을 우리가 이거 추정이니까 다른 걸로 한번 얘기해 볼까? 라고 해서 그 사택시라고 익산에 가면 그 익산 탑 있잖아요. 그 쌍둥이 탑, 미륵사지인가요? 미륵사지 석탑. 미륵사지 석탑의 오른쪽 탑이 한번 우리가 한번 파본 적이 있어요. 어차피 무너져 있었어서 네. 팠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리봉암 그 기록이 나와 있었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왕의 부인은 사택시다 라는 기록이 나온 거야. 부인이 선화공주 아니네? 사택시네? 가 돼서 그러면은 의자왕은 사택시의 아들인가? 가 됐는데 네. 확실하진 않아요. 네. 우리가 왼쪽 탑을 파보지 않았잖아. 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오른쪽 탑은 사택시가 한 거고 왼쪽 탑은 선화공주에서 했었던 두 걸 수도 명 다 있다. 왕비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선화공주 아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왜냐면 백제는 조선이랑 다릅니다. 네. 조선은 일부 일처 다첩제예요. 네. 백제는 일부 다처제예요. 왕비가 여러 명 있을 수 있어요. 네. 그 선화공주나 사택시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일 수 있잖아. 순탄치 않은 과정에서 정통성도 약한데 왕이 됐다? 보통 자기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을 많이 하죠. 자기 증명을 하는 과정에서 이뤄냈단 말이에요. 40여성도 빼앗고 대하성까지 네.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쯤에 복잡한 문제들이 또 껴요. 정확하게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네. 학계에서 다 다르게 보는데 태자가 바뀐 기록이 있어요. 오. 의자왕의 태자가 바뀌어요. 네. 어떤 연구자들은 그냥 오기로 보시기도 하고 네. 삼국유사가 그걸 오기라고 보통 써놨거든요. 잘못 적혀 있다. 잘못 적혀져 있는 거다. 근데 다른 데도 태자가 바뀌어져 있어. 그러면 이거는 태자가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태자를 바꾸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네. 안에서 분명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부에 뭔가 분열이 있었네. 네. 그리고 요 무렵에 아들들을 갑자기 40명, 요 기록이 나오거든요. 40명이 넘는 아들들이 갑자기 다 장관직의 좌평. 그쵸, 좌평이라고 그 장관급으로, 네. 장차관급으로 아들을 일괄 올리거든요. 네. 그 말은 뭔가 하여튼 내부적으로, 자 보세요, 태자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아들 40명이 넘는 아들들을 다 장차관급으로 급을 올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뭔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하나 또 붙는 게 와이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네. 추정컨대 네. 응고대 부인이라고, 추정컨대 이분이 뭔가 난리를 쳤나 봐. 이 난리 쳤던 기록이 각국의 기록들에 나와요. 어떤 난리를 쳤는데요? 자기네 집안을 공고하게 해달라고 우리 처가 좀 챙겨줘! 뭐 지금으로 비선이 작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갑자기 의자왕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게 됩니다. 대하성까지 갔다가 내부 문제 때문에 뒤로 돌아 해서 다시 온 거예요. 그게 참. 근데 이 이후에 의자왕의 기록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냐면 주색입니다. 근데 원래 이 백제가 네. 고구려나 신라에 비해서 귀족 세력들이 좀 강한 면이 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고구려한테 한강 뺏기고 나서 웅진으로 천도하고 사비로 또 천도를 한 번 더 하거든요. 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귀족들을 좀 억누르겠다 이런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의자왕 아빠 무왕도 익산 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다. 했다가 못한 거죠. 네. 이제 그런 흔적이 다 거기 미륵사지 석탑이나 그쪽에 남아 있는 건데 그런 면들이 의자왕 때까지 이어진 거고 의자왕이 초반에 그런 것들을 수습을 제가 봤을 때 전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밖으로 좀 시선을 돌리면서 샥 네. 해가지고 한 것 같은데 또 못한 거지 그거를. 내부적으로 너무 문제가 네. 많았구나. 그때 이후로 약간 계기가 돼서. 근데 포기하자. 그 기원을 또 찾아 올라가면 길어요. 생각을 해보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역시. 자, 장수왕이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장수왕이 한강을 넘었단 말이에요. 아빠가도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네. 한강을 넘었어. 근데 넘기만 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백제 왕을 여기 또 목이 또 잘렸어. 백제 왕들은 목이 자주 잘려. 어디서 잘려? 지금 워커힐 자리에서 잘려요. 거기 예. 아들에서. 아차산. 네. 아차산인데 원래 몽촌토성이 이제 방어성이고 원래 이제 지냈었던 그 궁궐이 지금의 위례성이라고 부르는 거기가 이제 풍납토성이죠. 네. 풍납토성에 있다가 몽촌토성으로 못 재요. 네. 그 계로왕이. 네. 그래서 잡혀요. 잡혀서 끌고 가요. 고구려 친구들이. 아차산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차산에서 한강 유역이 거기서 보는 한강이 또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굽이져 굽이치는 한강이 또 보여요. 네. 거기서 모기 잘려 죽어. 한성백제가 이때 한번 망했다라고 보통 봐요. 백제는 한번 망한 거예요. 네. 그러면 원래 우군을 요청하러 갔었던 동생이 있어요. 동생. 네. 동생이 우군을 끌고 오다가 형이 목이 잘렸다는 소리 들어요. 그럼 이제 피난 가야죠. 네. 거기에 피난 와가지고 급하게 정말 치욕적으로 자리 잡은 데가 어디냐면 지금 웅진이에요. 공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끌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공주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네. 그럼 공주에 있는 귀족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백제 왕이에요. 네. 끌고 왔어. 터덜. 우리 땅이었잖아. 나 왕이 왔는데 그럼 웅진에 있었던 귀족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유 어서 오세요. 진짜 우리 나라 다시 한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왔어요? 앉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냐고요. 문전박대지 사실. 문전박대지. 이때 공주 지역의 귀족들은 이 생각을 했을 거. 그럼 이 사람 허수아비를 안 치고 우리 쪽에서 왜냐 왕을 바꾸는 거는 일단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네.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 우리가 뒤에 있고 바지로 여기 앉히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공주 지역의 귀족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요렇게 60년 정도 갑니다. 60년 정도 갔을 때 이거를 한번 뒤집겠다라고 생각했었던 게 무령왕 성왕 때였고 그러면 야, 얘네 공주 지역에 60년이 있었으니 이 귀족들을 한번 싹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데 도읍을 정해가지고 새로 시작하자 라고 했는 데가 지금의 부여예요. 그랬더니 또 부여에서 있는 친구들이 그럼 저한테 뽀찌 좀 주셔야죠. 요렇게 되면 또 한 번 귀족 세력들이 공주 지역에 있는 귀족 세력들이라고 아예 눌리지 않잖아요. 여기 있는 친구들 몇몇의 힘이 있고 부여 쪽에 또 힘이 또 실리고 이렇게 여러 귀족들이 이합집산되어 있었던 상황이 의자왕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알겠습니다. 거기 서사를 쭉 또 훑어주시니까 이해가 더 잘 됩니다.